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학생입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0년 제 34회에 읽고 왔고요. 대상 수상작이 드디어 박민규 작가님의 아침의 문이 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기도 하고, 그동안 박민규 작가님이 탔던 작품들을 보면 2004년에 고마워 과연 너구리야, 2005년에 가불고시원 체류기, 2008년에 낮잠, 2009년에 그 한자로 된 그 용용자 4개가 있는 그 작품이 탔어요. 그리고 2010년에 드디어 대상을 타셨는데, 아마 거의 역대 최다 수상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전에 저희가 확인한 것만 4번을 상을 타셨죠. 이번에 대상까지 합해서 총 5번을 수상을 하신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하죠. 그만큼 이제 문학계에서, 문단에서 그 실력 내공을 인정받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전 작품들도 전 참 좋았어요. 뭐 간략하게 좀 리뷰랄까? 해보면 고마워 과연 너구리야는 직장인의 비애 이런 걸 다룬 작품이었죠. 가불고시원 체류기는 고시원 생활자들의 그런 삶을 다뤘었고, 낮잠 같은 경우에는 그 요양원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다뤘었던 그런 작품이었고, 그리고 이제 용용자 4개 있는 그 한자의 작품은 거의 무협지 컨셉으로 그 사람들이 그 강호의 고수들이 현대까지 살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가정해서 쓴 그런 어떤 판타지, 무협 판타지 소설이었죠. 근데 이 작품들의 특징이랄까, 그동안의 작품들, 어, 혹시 파우스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민규 작가님의 특징이 뭘까요? 음, 뭐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가독성이 쉬운 어떤 부분에서 어, 플러스를 이제 많이 이제 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웃음과 해악이죠. 맞아요. 예. 웃기려고 하는, 네.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하는, 예. 근데 또 그 웃음이 또 마냥 이제 가벼운 게 아니라 음, 굉장히 또 무거운 음, 가난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현실의 어떤 문제를 자신이 직접 이제 목도하고 있는 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특히나 박민규 작가님이 다루고 있는 그 소설들의 주인공을 보면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고 가난하고 뭐 비루한 그런 사람들을 주로 다루죠. 그 직장인이라든지 고시원 체류자들, 그리고 요양원에 머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뭐 무협지에서 튀어나온 이 인물들도 현대로 옮겨 놓으니까 정말 좀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예, 그런 사람들을 다뤄서 더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우리 읽는 독자들의 마음이 더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사람들을 조명했기 때문에. 2010년 작을 보면 2작품이 올라와 있어요. 대상작으로 아침의 문, 그리고 자선 대표작으로 딜도가 우리 가정을 지켜줬어요. 이런 작품이, 제목부터가 이거 노리고 썼다는 게, 재밌는 작품이죠. 딜도 같은 경우는 재밌게 봤고요. 아침의 문은 참, 너무 처절하다, 참 안타깝다 이런 심정으로 봤는데, 일단은 이례적으로 그 문학적 자서전이 이제 수상 소감하고 맨 뒤에 실리거든요. 그걸 제가 잠깐 한번 읽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안 보죠. 수상 소감 자서전 잘 안 보는데 궁금했어요, 솔직히. 다른 작가님들하고 다르게 쓰실 것 같다. 박민규 작가님이라면 역시나 다르게 쓰셨더라고요. 309쪽에 보면 어, 수상 소감이 나와 있습니다. 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저 한 편의 단편을 썼을 뿐이다. 늘 해오던 일이고 늘 해나갈 일이다. 무슨 상관이야? 아무 일도 아니라고 본능은 속삭인다. 어느 누구의 말보다도 나는 스스로의 본능을 믿고 따르는 인간이다.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버려 습관을 흐트리지 말라고. 어느 누구와도 어울리지 말라고 본능은 늘 나에게 충고한다. 아무 일 없이 그래서 읽고 쓸 수 있는 한 토막의 시간을 오늘도 얻는 것이라고 속삭인다.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수긍한다. 편안해진다. 초유의 폭설이 쏟아지던 밤 통보를 받았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아침에도 문을 열고 나서야 했던 당신에게, 막막하고 급급한 당신에게, 즉 살아있는 답도 견적도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모두에게 이 영광을 바친다. 살아주셔서 감사하다. 수상의 영광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한 세상을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주고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다. 탄생 100주년을 맞은 좀 더 살아주셨으면 더없이 감사했을 한 시인의 영전에도 삼가 존경의 념을 바치는 바다.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쓰겠다. 할 수 있는 말도 하고 싶은 말도 나로선 그게 전부란 생각이다. 2010년 1월 박민규. 정말 감동적인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거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읽을 때는 너무 재밌게 쓰셨네. 근데 깔끔하게 시처럼 진짜 이렇게 핵 나누면서 시처럼 쓰셨거든요. 이 수상소감에 대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주 뭐 재미있는 그리고 어떤 진정성이 있는 그쵸. 어,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 어떤 전반에 대한 또 통찰을 조금씩 담고 있지만 뭐 자신의 어떤 유머를 잃지 않으려는 어떤 여러 가지 시적인 형식에 맞춰서 쓴 소감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근데 이게 또 오늘은 제가 좀 약간 뭔가 시크한 날이라 그런지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시를 또 열심히 쓰고 있는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는 음, 약간의 뭔가 아니 이 수상 소감으로는 아주 적절하고 재밌지만 음,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저는 또 시 쓰는 입장에서 아, 아,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를 또 감안을 하니까요. 네, 그래도 뭐 아주 깔끔하고 좋은 수상 소감이었던 것 음. 같습니다. 전 특히 감동적이었던 게 보통은 어, 영화인들이 그러니까 감독이나 배우가 상을 타면 올라가서 수상소감을 말하잖아요. 그럼 보통 하는 말이 뭐 뻔하긴 하지만 독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뭐 이제 뭐 전하기도 하고 그 관객들에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 관계자들한테 뭐 전달하죠. 감독님 고맙습니다. 아니면 뭐 배우들한테도 고맙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가족들 고맙고. 근데 그런 걸 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소설의 수상 소감이랄까? 이게 보면은 의외로 이 독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 봤던 것 같아요. 못 봤던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마 거의. 수상 소감 이렇게 쓰면은 보통 이제 작가들 뭐 그런 쓸 일이 거의 없겠지만 보면은 그냥 뭐 자기 느낌을 얘기해요. 나 덤덤한 사람도 있고 너무 놀라서 감사한 사람도 있고 더 열심히 써야겠다. 뭐 그죠? 보통은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상 소감이라고 쓰면 이런 게 좀 이게 문학인들과 뭐 연기자들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수상 소감이. 근데 박민규 작가님의 수상 소감이 문학인으로서 정말 이례적으로 여기서 어 당신 이제 독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도 문을 열고 나서야 했던 당신에게, 막막하고 급급한 당신에게, 즉 살아있는 답도 견적도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모두에게 이 영광을 바친다. 살아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굳이 이제 수상소감 얘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 부분이 박민규 작가님이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런 문장들. 이분은 그래서 정말 알면 알수록 뭐랄까 매력이 있고 정이 간다 그럴까? 사람 냄새가 나는. 이분은 수상소감을 쓸 때조차도 물론 자기 얘기도 하지만 독자들을 생각을 해요.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게 감동이잖아요, 솔직히. 독자 입장에서. 수상의 영광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한 세상을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주고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렇게 쓰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상에 대해서도 쓰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쓰겠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수상 소감 아닌가. 그리고 앞부분에는 본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는 스스로의 본능을 믿고 따르는 인간이다. 이것도 박민규 작가님을 좀 상징하는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뒤에도 보면 문학적 자서전이라고 실려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읽어봤는데 제목이 자서전은 얼어 죽을. 이제 박민규 작가님 다 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서전은 얼어 죽을. 그래서 인간, 시간, 공간 이렇게 나눠서 소제목 나눠서 쓰셨거든요. 그래서 좀 와닿았던 부분이 이런 말이 나오죠. 313쪽에 보면 글을 쓰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주로 이곳에서 나는 공부를 한다. 문학관이 소설가니 작가여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조차도 이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나라는 괴물도 실은 알고 보니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턱없이 늦은 공부고 물론 독학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이며 아무것도 모르고 글을 쓰기 시작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기 작업실에서. 참 겸손하신. 그리고 글을 쓰는 행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무관심하다. 이런 말씀. 내게 소설은 그냥 쓰면 되는 것이었다. 창작의 고통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늘 기분이 이상하다.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 절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어떻게 써야 고통스럽지?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있었다. 박민규 작가님은 그냥 쓴대요. 그냥 쓴다고 하십니다. 이게 천부적인 재능인데, 그죠? 천부적이에요. 이분은 이제 본능에 따라서 쓰시는 것 같아요. 배운 적도 없다고 하시고, 315쪽에 보면, 글을 쓰면 쓸수록 또 아무리 글을 써도 결국 나는 인간일 뿐이라는 고통이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고통. 아무리 글을 써도 변하지 않는 세계의 고통.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고통, 단어와 문장, 육하 원칙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 우주를 창조한 신에게도 결국 어떤 우주를 만들어도 나는 신일 뿐이라는 고통이 따랐을 뿐이다. 따랐을 것이다. 이게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십니다. 박민규 작가님이. 이런 부분들, 318쪽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 소설을 쓰고 싶다 생각한 것은 32살 때의 가을이었다. 지금도 알 수 없다. 배운 적도 없고 써보지도 않은 소설을, 좋아하지도 않던 소설을 왜 쓰게 되었는지는 정말이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우연한 기회에 쓰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어, 투명한 밤하늘만큼이나 명료하게 내가 아는 좋은 글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1. 노인의 마음으로 쓴 소년의 글. 2. 소년의 마음으로 쓴 노인의 글. 그 나머지는 아차상을 주도록 하겠다. 물론 대부분의 명작들이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저는 박민규 작가님의 글이 1, 2번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꼽은 명작들, 좋은 글의 요건인데, 다시 읽어드리면, 노인의 마음으로 쓴 소년의 글, 소년의 마음으로 쓴 노인의 글이 좋은 글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정말 공감하고, 어, 하우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책을 통해서 뭐 경험을 당연히 이제 대리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남들보다 많이 이제 살았다고 볼 수 있죠. 뭐 연기도 그렇잖아요. 뭐 연기도 다.
대리체험 한다고 하는데 그 뭐 노인의 마음으로 이제 소년의 글도 좋고 소년의 마음으로 노인의 글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전 박민규 작가님의 글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소년다움도 있고요. 노인다움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죠. 실제로. 소년다움은 그 천진난만한 어떤 개구쟁이 같은 남을 웃기고 싶고 즐겁게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소년다움. 이러면 노인다움은 사회적 약자를 보는 이 되게 깊은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좀 애절한 마음도 있고 남을 위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인생을 좀 이렇게 관조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노인다움과 소년다움이 같이 있는 글이 좋은 글이다. 이 말에 진짜 공감하고 그래서 박민규 작가님한테 많이 배웠다.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추측했던 대로 박민규 작가님은 본능에 따라서 글을 배운 적도 없는데 그냥 쓴다. 그냥 쓰면 되잖아. 뭐 내게 소설은 그냥 쓰면 되는 것이었다. 이 충격과 이게 참 이게 재능이에요, 재능. 박민규 작가님은 재능으로 그냥 타고난 거죠. 이 글쓰기가.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이렇게 쓰지 않는데 되게 독창적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시거든요. 형식도 그렇고요. 자, 대상작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아침의 문인데요. 스토리는 간단해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젊은 남자. 젊은 남자는 처음부터 이게 압도적으로 들어가는데 자살하죠. 집단 자살. 집단 자살을 해요. 자살하는데 혼자 우연히 살아남았어요. 그 남자가. 살아남은 남자가 인제 편의점 갔다가 다시 인제 집에 돌아와서 목매달려고 해요. 그 사이에 뭐 집주인 아저씨가 잠깐 왔다 가기도 하고 그런 남자가 있어요. 그 목을 매달 인제 진짜 죽고 싶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여자 편의점에서 일하는 그 알바생 여자는 그 미혼모예요. 임신을 했죠. 임신해서 근데 인제 아기가 막 나올라 그래요. 그래서 옥상 위로 막 올라가서 혼자 인제 아기를 이제 인제 한 거죠. 낳은 거죠. 그 장면 두 사람이 마주칩니다. 이제 목을 매달려는 그 남자 이게 문이에요. 그 목을 매달려는 그 동그란 그게 문이고 그리고 인제 임산부가 아이를 인제 낳으려는 그 아래쪽에 인제 그게 또 문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주쳐요. 이 시선이 마주치죠. 그 장면을 잡아냈어요. 포착하고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전개 방식도 그렇고 역시 박민규 작가님다운 어 정말 정말 좋은 그 파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 일단은 뭐 아주 뭐 다른 작가가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스타일이 진중하고 무거운 아주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이 지점은 사실 그전까지는 좀 그런 어떤 박민주 작가가 상징을 좀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을 했다면 음. 여기는 정말 묵직하게 상징했었죠. 묵직하게. 네, 그런 아침의 문이라는 소재도 이제 어 결국엔 자살과 그리고 그 유산이 아니라 아이를 이제 혼자 낳는 그쵸. 미혼모 아니 그 미혼모가 아니라 그 아무튼 미혼모 맞죠? 어 네, 그거랑 이제 이미 그 많은 것들을 통과하고 있는 그리고 인간 어떤 성장의 고통 이런 것들을 아주 묵직하게 잘 그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묵직하게 그렸다. 어 그래서 원래 박민규 작가님의 인제 톡톡 튀는 그런 소설도 있고 근데 이 작품이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런 묵직함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상문학상 대상 작품들 보면 공통점이 진짜 무겁다. 좋은 의미로 묵직하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은 정말 무겁거든요. 물론 자살과 미혼 이 무겁죠. 소재 자체가 일단 무거워요. 되게 무겁고 그걸 정말 상징적으로도 진짜 절묘해요. 아침의 문이라는 제목부터가 상징
드러내고 있죠. 이게 대상 작품들의 공통점이거든요. 이 묵직한 주제와 그 절묘한 상징이 정말 잘 들어맞아요. 어, 그래서 대상을, 뭐, 그리고 박민규 작가님의 기본적인 필력, 이건 뭐,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대상을 받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자, 내용을 보면, 내용도 전개도 독특해요. 소제목도 언제 어디서 뭐 이렇게 달고, 어, 정말 창의적이죠. 근데 앞부분이 도입부가 이래요. 모택동은 말했다. 혁명은 결코 우아함과 예의 따위와는 어울릴 수 없는 것이라고. 모택동이 누군지는 몰라도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패션 레볼루션, 뭐 정크, 광고 하단에 찍힌 브랜드 옆에는 분명 모택동으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로고처럼 박혀 있다. 산 사람일까 아니면 죽은 사람일까? 어쨌거나 그는 유명한 인간일 것이다. 광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예측이 안 됐던 거죠. 기다란 여체의 라인을 따라 깨알 같은 모의 말들이 줄줄이 적혀 있다. 혁명이란 사교 모임의 만찬이나 문학 작품을 집필하는 것 또는 회화를 그리거나 자수를 넣는 것이 아니다. 혁명은 그 자체가 바로 폭력적인 행동이다. 그렇군 하고 나는 중얼거린다. 어쩌면 모는 이 청바지 회사의 설립자일지도 모르겠다. 말하자면 저 KFC의 영감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이제 이게 집단 자살했구나 이게 밝혀지는 건데 자기 혼자 깨어나가지고 지금 이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잡지를. 그냥 무심 그 화장실에서 이제 똥 누면서 이제 보는 거죠 잡지를. 그러다 갑자기 자위행위를 자위를 하죠. 이런 이런 주인공이에요. 나를 흔든다 막 이렇게. 아니 무릎 위에 잡지를 내려놓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변기에 앉아 있다. 별 생각도 없이 나는 자위를 시작. 이게 이런 도입부 그러니까 이런 도입부를 잡은 이유가 어 일단 파우스님은 이런 도입부를 어떻게 보셨나요? 음. 이 도입부 때문에 또 상을 받을 진짜요? 거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 정도인가? 왜냐면 중간부터 이제 끝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사건의 전말이 바로바로 이제 보이는, 그리고 어떤 절망이나 어떤 그런 어떤 풍경들이, 바로바로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현실과 그런 뭐 비참한 어떤 이야기들을 바로 보인다면, 사실 앞에 이야기가 없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아무런 이제 좀 뻔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예, 이 앞부분 때문에 조금 뭔가 고민할 여지가 많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긴 하죠. 왜냐하면 혁명 그리고 모택동,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앞에 넌지시 상자 같은 걸 하나 던져주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하니까 이것도 이제 엮이는 거죠, 뒤에랑. 어? 어, 예. 그래서 이게 없었다면은 굉장히 좀 이게 신의 한 수였지 않나. 이렇게. 음,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도 앞부분에 그럼 모택동은 왜 나온 거야? 이게 잡지 왜 나온 거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뭔가 의미는 있을 것 같아. 이런 추측은 했죠. 근데 진짜 잘 넣지 않았나. 얼핏 보면 뭐 자살을 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 광고 얘기 나오고. 근데 잘 넣은 것 같아요. 뭔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어떻게든 의미는 뭐 연결이 되니까요. 특히나 음. 이런 어떤 소설의 어떤 전말에 이제 앞에 이렇게 사실 이것도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넣은 걸로 하고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의미도 그렇게까지 넣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공격성이 사실 없다면 사실 보들레르의 시도 그리고 뭐 T.S. 엘리엇의 시도 그리고 많은 어떤 소설에서 이제 뭐 조지 오웰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느낌도 사실은 그 근본적인 어떤 원인과 결과와 문제 해결의 어떤 인식이 있어야 그 공격하는 대상을 쳐도 같이 이제 그게 딸려오는 그 인식이 있거든요. 어, 어.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잘 쳤다고 할 수 있죠. 뭐.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어쨌든 모택동 잡지 얘기 나오고 혼자 막 자위하고 이게 독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무슨 얘기인가 하죠. 근데 가다 보니까 13쪽에 보면 "지금 내 방에 누워 있는 세구의 시신이 전부일 것이다." 뭐야? 여기까지 읽으면 '야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구나. 살인자구나. 범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런 류의 그러니까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꾼이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건의 전말을 한 번에 이렇게 알려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인제 사람 독자들을 오해하기도 했다가 다른 쪽으로 몰기도 했다가 이런 그런 사람이 이야기꾼인 것 같아요. 능숙한 이야기꾼인 거죠.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이런 부분들. 오해 '도대체 뭐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이 사람이 살인자인가?' 했는데 이제 편의점 가요, 이 사람. 편의점 가서 되게 이 사람의 뭐 행동은 되게 무덤덤한 느낌이랄까? 비스킷은 이렇다 할 맛이 없고 아마도 그것이 내가 비스킷을 고른 이유일 것이다. 봉지의 절반가량을 비우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빅데이를 떠올린다. 6명이 모였고 그중 둘은 돌아갔으며 세 사람은 성공을.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다. 이유는 알 수 없다. 효과가 분명한 약이라고 제이들은 얘기했었다. 여기 가서야 인제 전말이 밝혀지는 거죠. '아 집단 자살했구나. 근데 결국 인제 혼자 살아남았구나. 약 먹고.' 이런 게 밝혀지는. 그래서 15 쪽에 보면 재수도 재주도 없었던 인생. 음. 신기하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인간이 다 있다니. 근데 이게 토를 했잖아요. 편의점에서 토하니까 근데 이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뒤에서 나오는데 어 이렇게 말을 하죠, 지고 난 뒤에. "제가 치우고 갈게요." 나는 말한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놀란 얼굴로 그녀가 답한다. "그뿐이다." 근데 이 장면이 똑같이 뒤에서도 편의점 점원 입장에서 나와요. 근데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죠. 이 부분도 참 재밌었고. 세고의 시신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감정의 기복을 느끼지 않았다. 애당초 정해진 길이었고 5층 옥탑방을 스치는 전파의 수만큼이나 나는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했었다. 이 전파의 수 이것도 은근히 자주 나와요. 박민규 작가님은 이 하나의 표현을 하더라도 뒤에서 또 이렇게 받아주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말 그러니까 뭐 어떤 비유 이런 거 하나 또 이제 놓치지 않는 그런 철저한 작가가 아닌가. 아. 그리고 인제 16 쪽에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삶을 부정하는 인간의 '나 자살할 거야.'란 떠벌림이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될 것은 삶을 부정하는 인간의 '나 자살할 거야.'란 떠벌림이다. 그런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알코올릭 정도가 적당하다. 삶을 인정하지 않고선 실제로 자살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뭐랄까 결혼을 한 인간만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말. 어. 빅데이에 참가했다 돌아간 두 녀석도 전자의 경우였다. 말하자면 여태 독신으로 살면서 '난 반드시 이혼할 거야.'를 외쳐온 셈이랄까? 음. 물론 이것은 험담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이다라는 얘기다. 저는 이런 게 인제 깊은 통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말 읽으면서 '아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죠. 자살이라는 게 '삶을 부정하면 자살을 할 수 없구나. 삶을 인정해야 자살을 할 수 있구나.' 하우스님은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되게 좀 깊은 고민이 좀 잠깐 생각이 멈춰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이런 게. 일단 뭐 이 자체로는 되게 무거운 통찰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뭐 술 먹는 정도가 적당하다. 뭐 삶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뭐 실제로 어 뭐 자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뭐 굉장히 이제 이런 어떤 밑바닥을 이제 체험해 본 정말 이게 뭐 자살 끝까지 이제 왔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좀 밑바닥을 체험해 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게 뭐 피해 문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근데 이게 좀
너무 이제 바로 앞에 딱 등장하니까 이게 사실 어떤 선언 정도의 어떤 의미이거든요. 이 음. 소설에서 쓸 때는 어. 나는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어라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체험을 했어라는 이제 강한 선언인데, 이 선언이 사실 뭐 니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그 선언 자체를 초월하지 않으면, 이 문장이 앞에서 딱 선언해버리면은 어, 그 뒤에 어떤 다른 어떤 이야기나 어떤 서사나 어떤 뭐 전개나 어떤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조금 깨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통찰을 달면 앞에서 이제 하는 잠언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장 같은 경우도 좋아하지만, 그리고 여기서도 뭐 못 쓰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쓰였다고 생각이 들지만, 음. 이게 굉장히 이게 적재적소에 또 잘 쓰이려면은 이것에 대한 또 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끈이나 그 어떤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서사가 이게 이쪽에 이어지는데요. 아무튼 어 너무 이제 약간 튀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또 이제 계속 뭔가 더 이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음. 문장이 계속 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듣기로는 어떤 작가님은 이런 되게 강렬한 문장 있잖아요. 뭐 "이런 문장들을 일부러 피한다." 그 한 문장 때문에 전체 문장의 균형이 밸런스가 무너져 버린 그 문장만 돋보이는 거죠. 잠언 같은 격언 같은 문장들 있잖아요, 강렬한. 그런 걸 일부러 피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작가님은. 이런 문장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 그래서 장단점이 뭐,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소설에는 이게 적합하고 적절한 문장이고 여기서는 잘 들어갔지만, 사실은 모든 어떤 소설이나 제가 좋아하는 어떤 소설에 개인적으로 뭐 도스토옙스키나 뭐 여러 가지 소설에서 등장하는, 게다가 이제 잠언처럼 성경 구절을 이제 같이 이제 혼합해서 쓰거나 이런 파우스트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소설에서도 어 이런 어떤 굉장한 이제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파우스트에서도. 그리고 대놓고 이제 뭐 연극적 그런 어떤 문장이기도 하고 대화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뭐 그런 형식들을 아예 좀 과감하게 또 이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톨스토이처럼, 혹은 이제 뭐 약간 좀 그 뭐지? 세계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뭔가 우화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니체처럼 자신이 계속 그런 어떤 상징적인 문장을 초월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나아가야 뭔가 또 이제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충격을 주는 문학의, 이 정도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묵직하고 음. 책 자체로도 엄청 좋지만, 음. 어, 또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쵸. 무거워요, 이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집단 자살을 하려다가 한 명 살아남고 그 한 명이 또 자살하려고 목매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정말 무거움에 무거움을 더한 상황인데,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시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제 보는 그런 것들은 서술은 되게 담담하고 되게 시크하죠. 뭐 감정이 북받칠 수도 있거든요. "아 나 자살해." 막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막 '아 어떡하지?' 하면서 막 후회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시크해요. 건조하고 문체 자체가 보면.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자기 감정에 또 휩쓸려서 막 울고불고 하고 그러면 이 객관성이 뭐랄까 거리감이 깨지기 때문에 작가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인제 이런 평 보면 이 화자의 문체 화자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고
되게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높게 치잖아요. 이런 류의 소설에선. 실제 지금 그렇고요. 담담하고 그냥 뭐 뭐 '자살이 실패했네. 또 죽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런 류의 소설이 그렇거든요. 그런 담담함. 뭐 아무리 뭐 사건 자체는 너무 충격적인데 담담함을 가져가요. 이게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문체가.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 담담하다니.' 이렇게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전사를 서술을 하죠. 여기 보면은 쫙 나와요. 왜 어떤 사람들이 모였고 왜 몇 명이 인제 도망가고 뭐 누가 죽으려고 마음먹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 얘기들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네 사람이 이곳에 남게 되었다." 19 쪽에 보면 "살아있는 살아가야 할 동물의 내장처럼 뜨거운 볕이다. 징그럽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파트가 끝나죠. 근데 두 번째 파트 누가 무엇을 이 나와요. 이 소설 또 재밌는 게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까. 이 첫 번째 사람 얘기 끝났어요. 자살에 실패한 남자 청년이죠. 두 번째 인제 미혼모인데 미혼모의 관점에서 서술이 돼요. 어 근데 재밌는 게요. 아까 첫 번째 파트는 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화자가 자기 얘기를 하죠. 화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파트에서 19 쪽의 두 번째 파트에 화자가 바뀌면서 "그녀는 지금 창고에 들어와 앉아 있다." 이렇게 서술해요. 근데 첫 번째 파트를 받으려면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남자가 자살에 실패한 남자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두 번째 파트에서는 미혼모가 자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보면. 근데 미혼모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미혼모를 관찰하는 근데 이 관찰자는 이 청년이 아니죠. 제3 자가 관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 이 화자는 누구지? 자 파우스트 님이 이 화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썼을까? 어. 첫 번째 화자는 그 1 인칭이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3 인칭이잖아요, 두 번째 화자가. 이 왜 이렇게 나눠졌나? 그럼 이 두 번째 화자는 누가 이거 관찰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작법. 아무래도 일단 주인공이라는 시점이 어 되게 불안정한 시점이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전지적 작가를 택하긴 하는데 어.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균형이 잘 맞기도 하고요. 사실 주인공으로만 쓰면은 이게 단점이 굉장히 좀 많긴 해요. 어. 왜냐하면 그 내가 안전한 위치에서 영화를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게임 캐릭터 안에 들어가서 이제 FPS를 하듯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랑 내가 동일한 화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어떤 그 캐릭터에 내가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면 뭐 여성 화자든 남성 화자든 그 적합도가 뭐 90%가 넘지 않으면 사실상 안 맞는 캐릭터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현대 인물 중 한 명 그냥 K라고 뭐 M이라고 뭐 이렇게 부르면서 적기는 한데요. 그것도 성별도 모호하게 그리죠.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음. 그리고 뭐 그냥 일하면서 이제 뭐 다 지루한 어떤 생활을 음.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뭐 자기만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약간 공통적인 보편적인 생각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3 인칭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단점이 쪼끔 없어지는 편이 있어서 여기서도 뭐 그녀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멀리 떨어져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응. 마치 CCTV처럼. 응. 그러면 저는 안전한 위치에 있고 어. 그녀는 소설 안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녀에 대한 어떤 감정선이나 감정을 충분히 내가 이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음.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잘 쓴 것 같고 이게 또 교차라는 점에서 또 흥미롭죠. 그쵸. 주인공이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응.
근데 주인공도 근데 제가 보기 제 생각에는 네.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예전 옛날에도 많이 쓰였지만 어, 주인공 시점이 잘 쓰는 작가가 되게 잘 쓰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어, 이게 뭐 그 인간의 어떤 내면 중에서도 가장 막 시크하거나 도도하거나 막 어떤 뭐 되게 이제 뭐 잔인하거나 잔혹하거나 아니면 뭐 되게 매력 있거나 뭐 되게 냉철하거나 이성적이거나 지혜롭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를 매력적인 어떤 내면을 풍부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라서 또 재밌습니다. 아주. 음. 그래서 이 소설이 또 재밌는 게 이런 화자가 바뀌고 두 사람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을 다룰 땐 이제 1인칭으로 가고 여자 그녀를 다룰 땐 3인칭으로 관찰을 하고 이런 부분을 잘 섞어 써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밌거든요. 이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하고 잘 쓰여졌다. 시점 바꾸면 재밌어요. 일단은 이제 그녀 입장에서도 보여주고 근데 그녀의 스토리도 만만치가 않아요. 참 무거운데 20쪽에 보면 진단서를 떼오라고 미친년아. 사실을 알아야 할 단 한 명의 인간은 그렇게 소리쳤었다. 거짓말을 잘하는 인간이란 건 알았지만 그래도 그전까지 그녀가 생각했던 인간의 범주란 게 있었다. 이제 그녀는 변했다. 인간의 범주가 얼마나 넓은 것인가를.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을 당하던 바로 그 순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이 세상은 주민등록증을 가진 괴물, 학생증이며 졸업증명서며 명함을 가진 괴물들이 가득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서로를 괴물이라 부르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인간이 아닐까? 그녀는 생각했었다. 이 문장도 뒤에서 계속 나와요. 서로를 뭐 괴물이라 부르긴 그렇잖아. 이거 계속 나옵니다. 어. 근데 너무 잘 썼죠. 이분도 너무 가슴 아프고. 음. 21쪽에 보면 아까 그 남자 얘기가 나와요. 지금 방금 그 이제 자살하려다 실패한 빨리 갔으면 하는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남자는 의자에 앉아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다. 씨발 하여가네 하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욕, 강렬한데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입장이라면 위험모 우유를 마시는 남자가 느닷없이 편의점을 뛰쳐나간다. 웩웩 하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까지 씨발 하여간에 들려온다. 이렇게 쓰여져요. 씨발 하여. 너 진짜 할 법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와닿다니. 이 비속어 이렇게 잘 쓰다니. 그녀는 입덧이 심하던 때의 악몽을 떠올린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잠깐 퀭한 눈의 남자가 불쌍하게 느껴진다. 그녀는 그 새끼를 떠올린다. 입에 발린 말과 손길들, 욕설과 발길질을 생각한다. 조금씩 돈을 요구할 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다.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해도 글쎄 콘돔 썼다니까. 그따위 거짓말에 속지 않았어야 했다. 꺼내든 칼로 아랫배를 누르며 왜 병원서 못 치운데 내가 치워줄까? 하던 목소리가 또다시 귀에 울려 퍼진다. 담배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요. 불쑥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가 그래서 무서웠다. 겁 많은 그녀의 종아리가 경련을 일으킨다. 괜찮으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를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다. 뭐가요? 남자가 물었다. 아까 저기서 토했잖아요. 그거 하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치우란 얘기야? 남자가 말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놀란 얼굴로 그녀는 답한다. 이 부분 똑같이 나왔거든요, 앞에?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15쪽. 제가 치우고 갈게요. 나는 말한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놀란 얼굴로 그녀가 답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21쪽에 다시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치우란 얘기야? 남자가 말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놀란 얼굴로 그녀는 답한다. 여기서 저는 힌트를 얻는 게 남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대사가 다르잖아요. 남자는 자기가 제가 치우고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치우란 얘기야? 뭐 두 대사를 동시에 다 했을 수도 있죠, 남자가. 둘 다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남자가 지금 약 기운에
약기운에 제가 치우고 갈게요. 자기는 이렇게 말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치우란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 파트가. 근데 이것도 강조해서 이렇게 써놨거든요. 강렬하게. 독자 보고 일부러 이거 비교해 보라는 거죠. 파우스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의 해석을. 저는 그냥 이게 이게 끝점에는 유머 코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유머 코드다. 네, 이게 뭐 인간의 고통이나 절망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치우고 갈게요 말했는데 놀란 얼굴로 그녀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치우는 건 기본이고 뭐 여기 물걸레질도 하고 사과도 하셔야죠 막 이렇게 부를 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단지 치우고 간다고요 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제가 치우고 갈게요 했는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뭐 그렇게 제가 뭐 그렇게까지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치워도 되는데 뭐 그렇게 뭐 불편 뭐 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제가 뭐 치워도 되니까요. 뭐 이런 친절한 손님이 다 있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뒤에는 사실 뭐 명확하죠. 그렇죠. 뒤에는 이제 그냥 그래서 내가 치우라는 얘기야 하면서 그녀가 오 미친놈이다 이거 아니요 제가 치울게요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아니고요 하는데 이게 끝에는 사실 유머예요 너무 예. 어, 이 세 가지 네 가지 가능성 다섯 가지 가능성이 어. 희극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뭐 재밌긴 하지만 이 소설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음, 근데 저는 런 부분들이 뭐 유머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다크한 유머. 죠. 되게 무거운 상황에서, 진지한 상황에서 이렇게 유머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박민규 작가님. 전 되게 긍정적으로 봤고요. 음. 자, 뒤쪽에는 이 여자의 상황은 되게 절망적으로 그려져요. 어, 읽다 보면 힘들어요. 어, 뭐 22쪽에 보면 아니 무엇보다 그녀는 스스로를 미련한 년이라고 생각한다. 나 때문이야. 아니 그 새끼 때문이야. 그리고 또 너 때문이야. 뱃속에서 요동치는 무언가를 향해 그녀는 소리친다. 여기 보이시죠? 뼈가 이미 형성된 단계입니다. 중절 시기를 넘기셨어요. 의사의 말이 떠오른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뭐, 그녀는 울부짖는다. 고통이 심해서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는 것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아니 실은 너무 많은 생각을 되풀이해왔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존나 씨발 하고 그녀는 어금니를 깨문다. 그녀는 억울하다.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분노가 치민다. 원치 않았던 것,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정말 이런 문장들이 계속 이어지죠. 음, 이어지고, 음. 아, 이게 쭉쭉 넘어가서 이게 두 번째가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고 그녀 입장에서 그다음 세 번째 파트로 가죠. 어떻게 왜라는 파트인데, 어, 이 남자 입장으로 또 서술이 되죠. 나는 바라보고 있다면서 서술이 되는데, 순간 접착제를 산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들이 나오고, 부동산 영감이 이제 방문을 하죠. 술들을 많이 묻나 보네. 영감이 말했다. 이 부분이 앞걸인데 28쪽부터 29쪽에 이어지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건물주 노인, 건물 관리인이 찾아왔어요.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노인은 모르고 있죠. 이 젊은이 다 죽었다는 거 모르죠. 그래, 춘부장께서는 건강하시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다. 어쨌거나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전에 형이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지만 나는 이해라고 답한다. 어디 사시노? 형은 7년 전에 우리가 살던 아파트 8층에서 몸을 던졌다. 이미 희미해진 기억이지만 수원에서 삽니다. 되는 대로 둘러댄다. 아, 다름이 아니고 일단 요거 한 장 써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박서 같은 긴데 여가 내년부터 재개발 들어가거든. 그라이 쉽게 말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서류에 나는 두말 없이 사인을 해준다.
내 미리 얘기했대. 나중에 딴 말하면 안 되는 기라. 우습다. 아니 우습지도 않다. 그러고 이거 단디 챙겨놔라. 꼬깃꼬깃한 쪽지 속에 계좌번호가 하나 적혀 있다. 뭡니까? 하고 나를 묻는다. 이달부터 월세를 이 통장으로 여달라고. 왜요? 지금 내가 이혼하게 생겼거든. 전에 통장이 마누라 손대던 긴데 혹시나 해서 말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사는 기 참 그렇다 그자? 나는 웃는다. 아이고 마 그래도 살아야지 웃자겠노. 확 의자를 빼서 영감쟁이 머리를 뽀개고 싶다. 방은 따시지. 예. 아, 전 이 부분이 압권이었어요. 그 되게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되게 짧은 문장. 뭐 웃는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웃음이 냉소를 담고 있고 사르이 확 의자를 깨서 영감쟁이 머리를 뽀개고 싶다 이런 이, 이 감정을 이렇게 단문으로 절묘하게 표현을 여기 긴장감도 느껴지거든요. 이 청년은 자칫 잘못하면 아 영감을 죽일 수도 있겠다. 영감 아무것도 모르죠. 아, 압권이었어요. 이 장면이. 하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뭐 대사도 좋고요. 일단 이 분위기와 특히나 이제 관리인의 어떤 그런 등장이 마치 이제 그 이 비극의 어떤 뭐 중간에 있던 어떤 신이라도 된 듯이 그리고 뭔가 관리인의 어떤 자신이 굉장히 좀 그 이런 어떤 상황이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세 명이나 죽었으면은 뭔가 뭐 짐작을 할 거나 아니면은 얼굴 표정으로 좀 짐작을 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냥 관심이 없는 그리고 뭐 준부장님께서는 건강하시고 이제 의뢰하는 말들만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이속을 더 뭐 중시하고 굉장히 좀 현실적인 풍경이죠. 음, 섬뜩한 장면. 정말 잘 썼다. 아, 이 부분 너무 잘 썼고요.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 되게 긴장감 느껴지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어, 그 넘어가서 음, 네 번째 이제 소제목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이겠죠. 만일 하물며라는 장면인데 31쪽에 공대의 끝을 뭉쳐 그녀는 자신의 입을 막고 있다. 아니면 벌써 어금니가 작살났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뿐이다. 이를 악무는 것, 힘을 주는 것, 그리고 끝없이 욕을 하는 것. 더러운 고름 같은 오랜 시간 부패한 온갖 욕들이 그녀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솟구친다. 그녀가 아는 것은 한 가지다.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바람만이 이마에 땀을 식혀주며 그녀의 출산을 돕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 옥상에서. 어. 그녀는 혼자다. 그리고 곧 혼자가 아닐 것이다. 무자비한 생각과 너그러운 근육이 하나 되어 조금씩 또 조금씩 뱃속에 무언가를 내보내기 시작한다. 세상은 그녀의 육체만큼이나 너그럽고 운명은 그녀의 생각만큼이나 무자비하다. 그런 그녀와 지금 머리를 내민 그녀의 아이를 그는 지켜보고 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장면, 마지막 장면이죠.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은 죽으려고 하고 있고 청년은 한 사람은 아이를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그 생명, 탄생이 교차하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죠. 아, 이거 진짜 절묘한데 상징적으로도 완벽하고요. 이 실제 상상을 해봐도 이미지로도 압도적이에요. 이런 장면 아마 박민규 작가님이 이 장면을 먼저 떠올렸을 것 같아요. 소설을 이 장면 하나 붙들고 쓰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압도적인 장면이라. 음. 근데 이 남자는 어떻게 그래서 야 어쩌자는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얼굴을 알아볼 만큼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그녀의 다리 사이 칙칙한 문틈으로 머리를 내미 무언가를 볼 수 있었다. 아 하고 잠시 탄식을 했지만 그는 곧 냉정을 되찾았다. 그뿐이지 뭐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다른 무엇보다 그는 귀찮았다. 저런 일은 화장실에서 해결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도 들었다. 숨어서 모르게 해 제발 모르게 하란 말이야 생각도 들었다. 아니 마음대로 하셔. 그리고 시간이 지난 것이었다. 불쑥 튀어나오는 머리를 그는 그만 보고 말았다. 어, 이곳을 나가려는 자와 그곳을 나오려는 자는
그렇게 서로를 대면하고 있었다. 이게 강조해서 써놨죠, 이렇게. 이 장면을 포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도 설득력이 있었고 너무 강렬했고. 하우스님 어떻게 보세요? 이 마지막 장면. 응. 뭐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은 미장센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이제 핵심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주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절망과 고통과 아이러니를 역설적으로 패러독스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상징과 어떤 인간의 고통의 어떤 이제 장면과는 조금 별개로 사실상 이게 1인칭 바로 이제 모르게 제발 모르게 하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인칭으로 바로 들어가는 어떤 문장의 사실 깊이에는 저는 사실 좀 의문점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 만약에 3인칭으로 쓰였다면 그리고 어, 이제 전지적으로 쓰였다면 음, 이 장면이 정말 더 돋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느낌도 들고 음, 아니면 전지적으로 뭐 하나의 내면으로서 그 어떤 캐릭터 주인공 같은 이제 주요 화자의 캐릭터가 그 시민의 어떤 입장에서 혹은 어떤 그냥 이제 사람의 뭐 약간 조금 시민보다 더 낮은 어떤 계층의 입장에서 쓰였다면 뭔가 또 다른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제 공간도 만들어 놓고 뭐 어디 이제 어디에 사는 그리고 어디에서 뭐 하천에서 사는 혹은 그냥 신문지 깔아놓고 사는 뭐 그렇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뭐 이게 또 주는 또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음,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음, 매력이 분명히 있고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인공 화자의 어떤 극을 보여주는 음, 매력을 음,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데요. 유머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과 뭐 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상징이나 뭐 대면하는 어떤 장면들이나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 무게감도 이제 높고 그런데요. 아무튼 뭐 이게 뭐 잘못 또 그냥 생각하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이거보다 좀 더 이제 그 무거운 장면을 보지 않고 뭐 그냥 지나가는 장면을 본다면 약간 통속 소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근데 워낙 근데 좋은 통속 소설에서도 사실은 그런 어떤 인간 심리에 대한 어떤 다양한 건드림이 많은 게 많이 있지만 여기 그 경민규 작가는 되게 무겁게 또 건드린단 말이죠. 이 그쵸. 가벼운 어투로. 그죠, 맞아, 맞아. 그게 특징이죠. 그게 매력이고. 근데 이게 또 체육 같지도 않고 뭔가 조금 약간 애매해요, 뭔가. 음, 근데 이게 또 스타일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음. 좀 장점이기도 저는, 하고. 그 부분이 무거운 걸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 박민규 작가님의 매력 아닌가. 계속 이 장면이 또 그래서 꽤 길게 서술이 돼요. 서로 아기를 낳으려는 자와 죽으려는 자가 계속 바라보고 있죠. 34쪽에 보면 야 하니까 35쪽에 뭐 이렇게 이- 이런 부분들 좀 웃기면서도 좀 절박하죠. 서로 절박한 장면인데 뭐 하고 그녀는 울부짖는다. 자신도 모르게 남자는 입술을 깨문다. 에이 씨발 그는 넥타이를 푼다. 죽으려다가 저 보다가 안 되겠어 싶어가지고 가는 거죠. 그쪽 건너편으로 넘어갑니다. 에, 어느새 그는 여자가 있던 옥상으로 올라와 있다. 여자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런 널브러진 붕대 위에 놓여 있는 작은 인간을 볼 수 있었다. 36쪽에 보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진짜. 바닥이 콘크리트보다도 무뚝뚝한 인간이지만 적어도 콘크리트보다는 따뜻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어, 씨발하고 그는 중얼거린다. 하물며 그 인간은 울지 말라고 속삭인다. 잠시 아이는 울음을 그친다. 쥐가 난 호박질은 또 잠시 콘크리트처럼 견고해진다. 이러면서 끝이 납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남자는 자살하지 않게 됐어요. 아이 때문에.
아이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건너갔죠. 아이 엄마인 미혼모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결국 둘 다 살았어요. 아이 엄마 미혼모는 아이를 죽이려고 했죠. 아이를 어떻게든 뭐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아이도 살고 이 남자 자살하려던 남자도 결국 살았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 결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처리한 건데. 네. 일단 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아이가 이제 울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랑, 이제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약간 그 콘크리트를 이제 상징하는 다양한 어떤 자본적인 의미는 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런 절망이나 고통이나 혼돈 같은 의미나, 뭐, 약간 이렇게 냉철한 어떤 그런 감각으로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뭐, 이 장면이 뭐 그냥 뭐 잘 쓰였다고 보기는 하지만, 어, 뭐 그냥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콘크리트처럼 이제 자신의 어떤 고통을 뭐 견딜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진짜 그냥 콘크리트처럼 견고해져서 허벅지가 이제 되게 막 단단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뭐 이제 울음을 그치는데 자신이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더 절망에 빠져서 더 절망의 콘크리트에 뭐 묻혀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음, 어떤 다양한 그냥 맞네요. 음, 예, 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뭐 괜찮은 맞아요.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문 대상작이 끝이 났고, 정말 강렬한, 묵직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 작품이 자선 대표작으로 박민규 작가님이 골라주셨어요. 전 근데 이 제목 보자마자 아, 박민규답다 이 생각했던 게 딜도가 우리 가정을 지켜줬어요잖아요. 이거 일부러 그러니까 이상 문학상 좀 좋은 의미로 엿먹이려 근데 딜도 우리 가정을 지켜줘 이거 내 대표작이야. 수많은 작품이 있지만 야 딜도 너희 문단 막 이렇게 왠지 이런 느낌 이런 뉘앙스가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좋은 의미로 야 딜도 하자. 딜도 괜찮네. 뭔가 이렇게 좀 이상 문학상 하면 조금 뭔가 그 좀 권위 있고 묵직하잖아요. 근데 이런 작품 중에 딜도 이렇게 뭐 이제 제목 나오니까 그 자서전 제목 문학적 자서전 아까 그 제목도 자서전을 얼어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대놓고 엿먹이는 건데 이게 전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이 그냥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고 그 엿먹어야 돼. 박민규 작가님답다. 저는 이 작품 참 좋았거든요. 오히려 아침의 문보다 더 좋게 생각도 될 정도로 아침의 문은 그냥 한없이 무거운 작품이었고요. 어, 근데 딜도 이거는 한 그 가장 얘긴데 이 아저씨 그 세일즈맨이죠. 자동차 파는 세일즈맨인데 이 아저씨가 지금 차를 못 팔고 있어요. 그런데 차를 못 팔고 정말 비루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 아들한테 돈을 꾸기도 하고 그 집 나와서 살죠. 좀 비루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차 팔러 어디까지 가냐면 화성까지 가요. 이 SF적 상상력이 들어가 있는데 화 차를 운전해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성까지 갑니다. 가서 거대한 생명체 화성민을 만나는데 그 화성인의 그 생식기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동굴 같은 거죠. 근데 자동차가 말하자면 딜도예요. 그 화성인의 성욕을 만족시켜주고 뭐 이렇게 자동차를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또 아내는 아내도 성욕이 있으니까 만족을 못해서 딜도를 아내가 구매한 거죠.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대놓고 웃기려고 쓴 건데
그 좀 비애가 보이는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네, 딜도. 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약간은 뭐, 지구를 구해라처럼 그 영화 있잖아요. 아, 그거 있죠. 예, 전 보진 않았지만, 예, 그거 유명하죠. 그것처럼 이게 인간이 원래 다 찌질한 뭐 멍청이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어떤 세계관에서 뭐 둘 다 찌질하죠. 뭐 사실 지구를 지켜라도 셋 다 찌질하다고 할 수 있거나 외계인도 찌질하고 뭐. 거기에 있는 인물들이 다 이제 공통점이 찌질한 건데 네. 결국에 주인공이 외계인이 이제 그 자신의 지구를 이제 파괴시켜서 이제 저거 하는 걸 막으려고 어떤 정의감에 휩싸인 어떤 사람이죠. 마치 돈키호테처럼 이상한 정의감. 아무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개인의 어떤 그런 서사의 재미, 그리고 유머의 재미를 이제 앞둔 작품인데, 근데 이제 핑퐁 같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거대한 어떤 서사를 그리기도 하고, 사실 뭐 대표작은 그런 핑퐁이나 뭐 이런 거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연도가 안 됐나? 아무튼 이렇게 여기에 딱 그 이상군 학생이 이렇게 뭐 주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뭐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원래 이제 인간은 권위에 도전하는 권력의 어떤 그런 어떤 틈바구니 사실 권위나 권력은 항상 모순이 뭐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작품을 열 작품을 이렇게 줄 세워서 뽑는다고 해도 사실 이것도 되게 권위를 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공정하게 이제 작품을 선정을 하겠지만 그 외에 이제 안 들어간 작품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뭐 그 한 끗 차이로 이제 막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그 개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이제 그 평론가의 어떤 의견이 다르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뭐 하나의 어떤 집단 지성이 이제 나 뭐 저기 하나가 딱 와서 그거를 평가할 수도 있는 그게 아니라서요. 아무튼 그런 어떤 권력의 허점은 항상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작품이 그런 어떤 그 권력의 허점을 이제 은유하거나 풍자하는 대놓고 풍자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그랬다면 대놓고 했겠죠. 뭐 박유희 작가는 뭐 그런 만한 필력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그런 어떤 막대한 어떤 이런 유머들이 사실은 좀 약간은 헐겁게 작용되는 게 많지만 이 개인적인 박민규 작가의 취향으로는 이게 더 재밌다. 내 소설 중에 음, 배꼽 잡고 막 배꼽이 떨어질 정도로 웃긴 거는 사실은 이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대놓고 네. 웃기려고 쓴 너무 웃음이 자기적이면은 예, 자기자기. 잘 안 웃기죠? 네. 아, 그러니까 너무 또 그 의도가 보이면 예, 좀 정색하게 되거든요, 관객들이. 일단 첫 장면 보면요, 천하장사 그 소시지, 그걸 두 개를 쥐고 벤치에 앉아 이제 소시지를 까먹고 있어요. 신을 넘긴 거우가 숨을 몰아쉬며 소시지를 까고 있다. 이보다 더 족같은 풍경이 세상에 있을까 모르겠다. 덥다. 정말 최악의 날씨다. 이렇게 가요. 오전 내내 여의도를 돌다 왔는데 말도 마라. 이건 뭐 햇볕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갑니다. 첫 장면도 재밌어요. 천하장사 소시지를 까먹고 있는 장면. 이 남자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사래. 이러고 있어요. 음. 그리고 고객이 뭐 차 모실 때 길 건너 편의점에서 제 택배 좀 찾아주실래요? 요거 요런 말도 심부름도 하고 오늘도 차를 팔지 못했다. 이런 이런 남자죠. 젠장 남은 소시지를 뜯는데 빨간 끈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 녀석이 맥없이 끊어진다. 니미럴 빨간 끈이 이거 정말 짜증 나거든요. 음, 너무 덥다. 그래서 노숙자의 족도 이보다는 깨끗하겠군. 푸념을 하면 나는 꿀꺽 소시지를 해치운다. 소시지 하나 갖고 이렇게
장면을 만들어낸 거죠. 음. 자기 얘기를 주저리 합니다.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 어, 음, 기나긴 끝없는 내리막길을 휠체어를 타고 내려온 기분이다. 특히 지난 몇 년은 어디 계단 같은 곳에서 누군가 휠체어를 떠민 느낌이었다. 그런 기분을 알까 모르겠다. 이 문장도 자주 나오죠. 박명희 작가님의 특징이 한 인물의 어떤 그 대사랄까? 그런 부분들을 잘 포착해서 그 인물이 할 법한 말을 반복을 해요. 그게 그 인물의 특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기분을 알까 모르겠다. 이거 자주 나오죠. 뒤에. 음. 외곽이긴 해도 32평 아파트를 사기 직전이었는데 22평 전세로 방 두 칸 연립으로 다시 연립 월세로 계약직 전환으로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인 사람으로 손살처럼 미끄러져 내려왔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어. 손수건을 꺼내 나는 이마를 닦는다. 손수건, 이 부드럽고 큐트한 비만인의 단짝 친구.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집에 찾아 들어가죠. 음, 밥 줘. 여태 식사도 안 하고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이상하리만치 그 한마디에 위며 내장이며 그런 것들이 활활 불타는 느낌이었다. 이상한 놈들이 여러 내 뱃속에 들어와 심장이며 허파며 되는 대로 라이터를 갖다 대며 불부터 붙었어. 잘 안 붙는데 붙잖아. 에이 가죽 아니네. 야지를 놓는 기분. 안전모를 쓴 웬 또라이가 내 귓속에 드라이버를 받고 한 10분을 돌려대다 어이 십자가 아닌가 봐. 일자 좀 줘봐. 외치는 소리를 듣는 기분. 그래서 달려온 동료란 놈이 날도 더운데 그냥 부수지. 눈앞에서 해머를 건네주는 딱 그 기분. 누가 봐도 이건 정당방위야. 그래서 별 수 없이 변신. 파이어. 그,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져버린 거죠. 이 아저씨가 열받아서 어, 다 부숴버립니다. 음. 어, 불쌍한 마누라에게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것. 아침 골목에 지나가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또 맙소사. 그러고 보니 TV며 전자레인지며 그거 전부 내 돈 아닌가? 돈 아닌가? 내 돈. 얹어놓고 또 혼자 이런 니미럴. 음. 도대체 정부는 니미럴 이렇게. 그래서 TV를 던지다 삐끗한 건가? 오, 내 어깨야. 오, 내 어깨야. 이것도 자주 나와요. 그때 이제 삐끗해가지고. 뭐 이런 장면. 음. 일단 뭐 이런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음. 또 뭐 저도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소설 쓴 거에서도 이제 TV를 이제 뭐 전부 이제 깨부수거나 뭐 어, 그런 남자 이제 그런 어떤 약간 이제 분노를 이제 참지 못해서 어, 실수를 하는 거 어, 그런 거를 이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내 어깨야 이것도 뭐 재밌기도 하고 한데요. 기본적으로 어,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뭐 이렇게 노리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뭐 제가 그런 성향도 아니고 그냥 뭐 주변에서 뭐 흔히 있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막 때려 부수고 이제 뭐 집에 있는 가전이나 이런 거 다 때려 부수고 하는 거를 뭐 흔히 겪는 일이니까 그냥 그것 중에 하나로 그냥 넣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효과를 또 낼 거냐, 소설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그게 또 큰 사건이잖아요. 그 그렇죠. 분노를 주체 못하는. 그리고 그 네. 전까지 이제 계속 있어 왔던 어떤 스트레스의 어떤 점진적인 어떤 반복이 음, 이런 결과를 딱 나타내는 어떤 점 같은 건데, 뭐 극명한 어떤 절정 같은 점인데, 굉장히 그냥 저는 그냥 간단히 그냥 생각해서 그냥 통송 그냥 드라마에 또 많이 있는 것처럼 그냥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뭐 베개 음, 집어 던지거나 뭐 그렇고 뭐
아주 좋은 소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소설에 다 들어가도 음. 좋은 소재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는 이제 뭐 그런 어떤 문체나 어투나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박민규 어투가 돼서 음. 좋긴 한데 곰곰이 이게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게 인기가 또 있을 만한데 또 인기가 없는 이유가 알 것 같아요. 왜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확실히 이제 황병승 작가도 그렇고, 뭐 김사가 작가도 그렇고, 뭐 김혜란 작가도 그렇고, 특히나 이런 미성년적인 어떤 감정을 이제 잘 그리는 작가들이 지니는 한계점이 사실은 이 엄청난 이제 공감각적인 어떤 이 형태의 그런 어떤 사랑이나 관심이나 어떤 조언이나 다양한 어떤 내 어떤 감정에 충실하다가도 사실은 이게 그 사회적으로 한 70%, 80% 되는 성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은 이게 어 그 감정적으로 이제 승화가 되지 않거나 혹은 내가 이제 야 그러면 그냥 뭐 뮤지컬이나 보러 가자 야 뭐 스트레스 받아? 야 그냥 저기 영국 보러 갈래? 저기 홍대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일상 통속이라면 그쵸, 어 그쵸. 예. 여기서는 이제 막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 통속을 이제 보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 극단적인 분노 포출. 예.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감정 표현이 잘 된다가도 그 다음에 그 단론이 사실 그 부족해요, 사실 이 내용에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이 문제를 겪고 나면은 내가 뭐 지금 당장 이제 뭐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혹은 내가 뭔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가난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내가 어떤 뭐 여기서 이제 아빠가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인간의 충동이거든요. 당장 지금은 뭐 해결할 수 없지만, 뭐, 10년, 20년 안에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가야겠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친구랑 뭐, 스트레스 풀려고 연극도 보고, 뮤지컬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승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머무른다는 것이 약간의 단점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뭐 헤르메스 같은 뭐 작가들도 잘 다루는 것 같이 보면은 어, 역시 성장 소설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음. 음. 이게 확실히 오늘 그 하우스님이 그 시니컬한 덕분에 어떤 장면이 나와도 시니컬하게. 근데 장점이 있어요. 이게 비판적으로 보는 게 좋죠. 무조건적인 찬양이나 뭐 칭찬보다는 이 장면은 이 장면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의 비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시니컬함을 계속 유지해 주세요. 계속 보면은 그래서 네, 예, 흥미로운 게 네, 이거를 반 저거 시니컬이 아니 반 저거가 있거든요. 네, 그 뭐, 흔히 말해서 뭐 헤르메스가 이제 구축한 세계는 네.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싱클레어가 이제 어린애였는데 뭐 데미안이라는 뭐 혹은 어떤 이제 그 되게 이제 나르시스 같은 어떤 되게 이제 어른들의 세계 어른들의 어떤 그런 성장 세계를 이제 왜 되게 신성시 하잖아요. 근데 보들레르는 반대거든요. 그런 가식 덩어리 그 어른들의 어떤 헛소리 그리고 모든 이제 어른들의 그런 어떤 되게 잔악무도하고 감추고 있고 뭔가 넥타이로 막 조여매고 있는 자신의 목을 그런 세계를 보들레르는 아주 그냥 과감하게 깨트리는데 반대인데 헤르메스랑 오, 결국에는 그렇게 가야 돼요. 보들레르처럼 가야 돼요. 음, 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예, 내용을 계속 가보면요. 아들이 등장해요, 아들. 이 아들 중요하죠. 예, 소설에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고 아빠와 아들에 대한 묘사가 49쪽에 보면 공부를 좀 할 줄 알았는데 겨우겨우 올해 지방 잡대에 들어갔다. 알까 모르겠다. 꼴의 대학인가 싶은 대학도 등록금이란 놈이 얼마나 비싼지 꼴의 앱이라고 전세금 뺀 돈을 뚝 떼어 어떻게든 마련을 해주었다. 알겠지만 그것이 아버지다. 아 참, 내가 그 얘기를 했던가?
지방대 말들은 하지만 내 아들은 수도권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되게 수다스러운데 뭔가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독자들한테 이렇게 계속 말을 걸어요. 자기 얘기를 주저리 하죠. 수다스러운 그런 화자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톤이 되게 가벼워요. 상황은 되게 좀 무거운데.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부서진 것들은 다 정리했으니 걱정 마세요. 청소도 다 했어요. 하여간에 이 여편네 혼자 속으로 말하죠. 엄마도 괜찮대요. 아빠가 요새 답답한 일이 많아서 그런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단다 하시던걸요? 엄마가? 그럼 아래층 잔디 엄마가 그랬겠어요? 근데 이 아들은 되게 당돌해요. 어, 감동은 그만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요. 감동이라니 대체 누가 감동했다고 그러냐? 얼굴이 그냥 감동인데요, 뭐. 화가 나서 그런다, 화가. 왜요? 왜라니? 음. 그래서 51쪽에 보면 그냥 싫다, 집도 세상도. 병태야, 아빠는 이제 지쳤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겠죠. 되는 일도 없고 희망도 없다. 요즘 현관문을 들어설 때 내 기분이 어떤지 아냐? 오늘 같은 날 땡볕에 세워둔 차의 운전석에 올라앉는 기분이다. 시동은 안 걸리고 양복은 모직인데 에어컨은 고장난 그런 기분이지. 그 뒷자리에 탄 사람은 어떻겠어요? 나는 말이다. 아니다, 말을 말자. 괜찮아요, 얘기해보세요. 너 돈 있냐? 나는 병태에게 물었다. 네, 오늘 월급 탔어요. 한숨을 썩고 병태가 답한다. 그럼 가서 담배 한 갑만 사다 주렴. 이런, 그러니까 이 아들을 되게 당돌해요. 담배 사오라 그러고 아빠는 좀 염치가 없죠. 52쪽에 보면 아, 서로 부자 간의 대화가 재밌는데 아빠는 불안하다. 잘 해내실 거예요. 아니야, 아니다, 진심이다. 이젠 자신이 없다. 너도 다 컸으니까 하는 말인데 또 이건 엄마한테 비밀인데 벌써 반년이나 지났구나. 나 계약직으로 밀려났다. 잘린 거나 마찬가지야. 엄마도 저도 알고 있어요. 뭐 어떻게? 아래층 잔디 엄마도 알고 있을걸요. 엄마랑 친하니까. 망할 놈의 여편네 이러니 내가 니미를 말이 나왔으니 말이다.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하려면 차라리 강원도에 들어가 곰을 데리고 사는 편이 나을 게다. 곰은 입장료라도 벌지 알까 모르겠다. 아버지가 잘 나갈 때 그때 뭐라도 해서 엄마가 조금만 보탰다면 아파트 살 수 있었다. 집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지. 엄마를 원망하는 건가요? 원망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다. 엄마도 열심히 사셨어요. 안다 내 얘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지. 곰 얘기 엄마한테 해도 되나요? 안 되지. 우리 혹시 서민도 아니고 빈민 그런 거 아닐까? 아무렴 어때서요? 몰라서 하는 소리 용산이 그리 먼 산이 아니란다. 오늘 뉴스 보셨어요? 뭐? 나사에선 곧 달에 충돌 실험을 할 거래요. 뜬금없이 뭔 소리냐? 아니 아빠가 먼 산 얘기를 해서요. 얘야, 얘? 그래도 우리 아직은 서민이겠지? 그럼요. 대답은 잘하는구나. 그리고 내친 김에 너 말이다. 솔직히 나는 네가 조금은 더 좋은 대학 갈 줄 알았다. 하하, 아빠도 참. 소원함이 있는 건 사실이다. 돈을 벌라 했냐? 아니면 일을 시켰냐? 저 학원도 못 다녔잖아요. 님이 널 말을 말자. 과외하는 애들 못 이겨요, 아빠. 그래서 그래,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이렇게 된 거다. 어쩔래냐? 나 참, 그러는 아빠는 그래서 몽땅 때려 부순 거예요? 때린 적 없다. 던지기만 했을 뿐. 내 어깨야. 갑자기 그 물컥하네요.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쉬워 그러는 게다. 중산층이 될 기회를 그리 쉽게 놓치다니. 아빠, 왜? 답답하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답답할 일이 뭐가 있냐? 됐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얘기를 꺼냈으면 끝까지 해라. 아니요, 아빠가 울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부자 간의 대화가 상당히 길게 자세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참 재밌더라고요. 음. 둘의 성격 차이도 드러나고 뭔가 이제 좀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 아들 같지 않은 아들 이렇게 어떻게 보셨나요? 이 대화. 음. 저도 뭐 이런 느낌의 대사를 이제 쓰는 희극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완전히 다른 게요. 여기서는 이제 패러독스로 이제 아빠가 오히려 약간
뭐 아이 같은, 맞아요. 오히려 이제 아들이 아빠 같은. 맞아요. 게다가 이제 말투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결국에는 이 내용이 사실은 그런 어떤 웃음과 어떤 패러독스와 아이러니, 그리고 검은 블랙 유머로 가는 느낌인데요. 저는 이제 세일즈맨의 이제 죽음이라는 거를 이제 떠올리면서 앞부분을 이제 쓰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웃음기를 다 빼고 이제, 이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어떤 그런 파격적인 대화 이따위로 나을 거면은 차라리 나뭐 싸질리지나 말 걸 뭐 그랬어요 뭐 이런 이게 그 중에 그 파괴력 있는 대화 중에 하나로 그 모든 대화들이 다 그냥 다툼이에요. 갈등. 그래서 그런 그 황비 작가가 이제 스타일이 워낙 이제 좋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긴 하지만 뭐 한 번쯤은 그런 대화를 그냥 그 앞에 잘 썼으니까 앞에 이제 사실 뭔가 지면문 잘 썼으니까 중간에 그런 어떤 되게 파격적인 대화,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그런 대화를 이제 적어놨으면은 이 무게도 살고 서술도 살았지 않았을까 살짝 아쉬운 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쉬운 게 많으신데 시니컬하신 하우스트님. 예. 계속 가보면 재밌어요. 저는 너무 이 대화가 어 이제 뭐 55쪽에 가면 이런 대화도 나오죠. 심지어 네 포경수술 비용까지 아빠가 지불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면서. 아 정말 여기서 이제 주무실 거예요. 그래. 모기는 어쩌고요. 이 살집들 봐라. 이참에 연비도 좀 줄여야지. 뭐 이런 얘기. 요즘은 애들도 칼 들고 다녀요 하면서 중딩들 모여놓는다고. 근데 마지막에 아빠가 이런 얘기하죠.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차라리 찜질방에 가라고 병태가 10,000원을 지어준다. 어. 안에 식당에서 뭐 사드시라고 20,000원까지 더 쥐어주죠. 이런 이런 부자입니다. 참 너무 웃기죠. 어 근데 이제 집에서 음 이제 아까 다시 과거 회상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이제 57쪽에 보면 어 이제 경대며 장롱의 서랍까지 와르르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에라이 타는데 툭 뭔가가 떨어졌다. 뭐야 족같이 하고 보는데 과연 족같은 것이었다.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면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당신이라도 그랬을 것이다. 그것은 딜도였다. 내 거보다 3배. 굵직하고 거무틱틱한 그놈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응. 이 딜도 얘기가 나와요. 진짜 비극이 어떤 건지 당신은 모른다. 3년 전부터 조준 안 쓰고 1년 가까이 돈도 못 벌고 회사에선 팽. 정신을 차려보니 마누라의 서랍 속엔 딜도가. 응. 그런 기분을 알까 모르겠다. 일반 막대형이었다. 비밀월. 내가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그렇지. 이런 딜도 정말 우프죠. 딜도가 떨어져. 아내는 성욕을 그렇게 해결하고. 음,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고. 음,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차를 이제 친구한테 얻어서 차를 팔러 화성으로 갑니다. 65쪽에 보면 어쨌거나 지금 미도의 최고급 최신형 세단을 몰고 나는 화성으로 가고 있다. 화성으로 갑자기 화성으로 가요. 네, 차 팔러. 내비에 찍고 줄곧 가면 나온다네. 산소도 없잖아. 먹고 살아야 하는 마당에 산소 따지게 생겼나? 니미럴. 거긴 아직 경쟁이 심하지 않아 살만한 놈들이 거길 갈 리 없으니까. 그나저나 거기에도 뭐가 사나?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간 살아. 게다가 돈도 꽤나 돌더라고. 많이 팔았나? 제법 팔았네. 숨통이 확 트였다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주엔 암흑물질인가 뭔가 또 태양 방사선이 뭐니 겁나 위험한 곳이라던데. 여기서 돈 없이 사는 것보다 위험하진 않네. 님이럴 방사선에 돼지면 어쩌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어느 정도 사과하는 놈 없기는 마찬가지지. 좆도 네 김이 다음엔 꼭 박근혜 찍을 거라네. 내 말이 그 말이네. 이렇게 하면서 화성에 가요. 차도 안 막히고 하면서 화성까지 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일찍 나는 화성에 도착했다. 이 정말 좀 분위기 갑자기 SF 돼버렸죠. 망할 놈의 신호도 없었고 달리 졸음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화성이 68쪽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 했다. 잘난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건 간에 내가 아는 건 그뿐이다. 뭐 네가 아는 것도 실은 그뿐이잖아. 뭐 이런 아파트를 샀어야 했다. 이 경제에 대한 비판. 어. 그리고 이제 결국 화성에서 이제 만나요. 음. 이제 72조에 이런 얘기 나오죠. 님이 18 가정환경 족도 이 두 번이나 님이 18 가정환경 족도 하면서 음, 그렇게 이제 화성에서 이제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하죠. 그 대화하다가 조라는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74쪽에 화성인을 만납니다. 이 부분 재미있는데 화성인이라 해야 할지 화성 괴물이라 해야 할지 아무튼 그것의 전체를 볼 수 있었다. 키는 대략 7, 8m. 7, 8m. 근데 어 이게 암컷이에요. 암컷이고 음, 거대한 생식기. 어, 라고. 그래서 허허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는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고 그녀도 인사를 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모님. 소리가 절로 나왔다. 나사에서 온 거야. 그녀가 물었다. 그래서 신제품 이제 76쪽에 보면 나사 친구들은 겁이 많았는데 당신은 겁이 없네. 그녀가 물었다. 그 친구들은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럼 당신은 전 가진 게 독밖에 없습니다. 난 가진 거란 건 돈밖에 없는데. 휴, 여기선 대체 뭘로 돈을 버시는지요? 뭐긴 뭐야 땅이지. 그럼 부동산? 나사에서 오자마자 전부 개발에 들어갔거든. 보상받은 사람들은 났지, 녹아. 좋으시겠습니다. 좋긴 한데 잘 모르겠어. 왜요? 외로워. 남편이 안 계신가요? 바빠. 계속 벌어야 하니까. 또 쉴 때는 오렌지 밟느라 정신이 없고 이 오렌지가 아래 주석으로 써있죠. 화성의 골프장엔 잔디가 없기 때문에 그린에 올랐다라는 뜻으로 오렌지를 밟는다는 뜻을 말을 한다고. 이런 미인 사모님을 두고 안타깝습니다. 그거 알아? 뭘 말입니까?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해줬어. 1년이라고요? 그래 1년. 형님도 참 너무하시네. 그런데 너 참 귀엽다. 뭐 그런 소리 종종 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건 뭐지? 뭐 말입니까? 저거 꼭 족같이 생겼네. 결국 그래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어 마음에 들면 살까 싶어. 나 돈 많아. 화성인이 돈이 많아서. 부동산 판돈 후. 오너리 시스터. 손가락을 흔들며 나는 윙크를 했다. 어머 하며 그녀가 탄성을 지른다. 자기 깍두기. 아마도 깍쟁이란 말을 잘못 배운 듯했지만 어쨌거나 나는 시동을 건다. 그래서 이 자동차로 이 화성인의 그 성욕을 채워줍니다. 전진과 후진을 하면서 이 기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녀가 울부짖는다. 비장의 무기 와이퍼를 나는 최고 속도로 작동시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어, 재밌어요. 꽤 디테일하게 서술이 됩니다. 누님 고함을 외치며 손바닥으로 철썩. 소중한 핵심 부위를 가격하기 시작한다. 누님. 오, 당신이 봤어야 했다. 그 터져나온 뜨거운 홍수를. 댐이 터진 듯 쏟아지던 물길의 장관을. 잽싸게 피신의 썬루프를 닫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오죠. 어,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럼 끝나죠. 자, 이제 이 화성 씬, 화성인과 만난 씬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우스님 뭐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그 영화 중에 뭐 이제 뭐지? 닮아야 놀자? 뭐 그런 시리즈 같은데요. 예. 차에 이제 탔는데 음, 그 여자가 이제 앞에 뭐 뒤에 앞에 앉아 있었나? 아무튼 그 어쩌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돼서
계단을 이제 차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재밌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재미는 있는데 아무튼 재미는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이 전개가 읽을 때, 아, 그래, 되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했던 게, 갑자기 화성에 가고, 화성인을 만나서 화성인의 그 욕구를 채워주고, 뭐 이렇게 돈을 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전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 박민규의 화법이라서 또 이게 더 이제 찰지고 맛깔나는 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성적인 어떤 이제 혹은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있는 뭐 사람들의 어떤 통속적인 어떤 대화들이나 뭐 상상력이나 뭐 여러 가지 느낌은 사실 그냥 저는 굳이 뭐 이런 뭐 이상문학상에서까지 뭐 그냥 예전에 그냥 뭐 그런 어떤 소설류의 뭐 판타지나 이런 것들에 뭐또 많고 애니메이션에도 충분히 많고 영화나 뭐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이제 많이 느끼는데 굳이 뭐 이상문학상에서 이거를 느낄 필요가 있나?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되는데 그게 더 재밌는데 뭐 심지어 뭐 그렇게 따지면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여기서는 또 되게 상상력으로 이제 느껴지는 음, 뭐 박민규 스타일의 이제 재밌는 어떤 에피소드 음, 그리고 약간 짬만 나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음. 있죠. 저는 이 작품이,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려고 쓴 것 같아요. 이 주제 의식 자체도 돈이면 다 되는. 어, 뭐 근데 정말 주제에 맞게 창의적으로 또 재밌게 잘 묘사했고, 읽는 재미도 상당했고, 이 아저씨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시간으로, 이제 박민규 작가님이 두 작품, 아침의 무언가, 딜도가 우리 가정을 지켜줬어요. 진짜 지켜주네요, 딜도가. 그 덕분에 차 계약도 맺고 하니까. 이 두 작품을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두 작품에 대한 소감? 근데 하루키도 이런 굉장히 이거보다 더 야하게 쓰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뭐가 그 인간의 그 이렇게 허무함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너 이렇게 자신한테 말하는 어떤 뭐 딴 나라의 사람인 것 같다고 뭐 얘기하는 거나 혹은 그 어떤 오히려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뭐 그런 것도 불륜 관계가 굉장히 조금 뭔가 어 이상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인간의 뭔가 자연스러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이미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면에서 이 아침의 문은 굉장히 수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어떤 소설들은 역시나 이제 자신이 이제 좋아하는 취향에 어, 그리고 자신이 이제 제일 어떤 꿈꾸는 문학, 어떻게 보면 제일 어떤 좋아하는 문학,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신이 이제 뭔가 하나의 문단의 어떤 파장을 이제 터트리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을 수 있고,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뭐 욕심으로다가 하도 뭐 작가들이 뭐 다 잘 쓰니까 안 쓰는 소재 없나, 뭐 분단에 잘 안 쓰는 거 없나 찾아보다 보니까 뭐 그 내가 이제 쓰고 싶은 어떤 주제와 결합돼서 이제 쓰는 그런 느낌인데요. 결국에는 이 아침의 문으로 절정을 잘 이룬 것 같습니다. 박민규 작가는. 음, 맞아요. 아침은 부분 진짜 좋았어요. 여러 면으로. 뭐 주제나 상징이나 다 좋았죠. 딜도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이게 원래 시기적으로 이게 2010년이니까요. 2010년 이전에 쓰여진 작품일 텐데 저희가 아마 그 젊은 작가상인가 그걸 읽으면서 그때도 딜도가 나왔죠. 소재로 아침놀 김멜라 작가님 멜라 작가님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대상작 바로 다음에 왔을 거예요. 아침놀에서 거기도 딜도가 그건 이제 두 여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 여성이 이제 서로 동성애 사이인데 커플인데 그러면서 딜도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소설하고도 좀 이제 묘하게 근데 딜도란 소재는 이제 그 소재만 봤을 때는 당연히 그 김멜라 작가님의 아침놀이는 저녁놀이구나. 저녁놀이라는 작품이 훨씬 탁월하게 잘 한 것 같고 근데 왜냐면 딜도라는 소재가 되게 자극적이거든요. 정말 자극적인 건데 어떤 의도로 갖고 쓰여져야 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박민규 작가님의 이 딜도가 우리 가정을 지켜줬어요는 딜도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이 주인공 이 아저씨가 중심 화자가 돼서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물론 딜도도 여기서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좀 비교가 되네요. 그 소설과도 묘하게 생각이 나고 일단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원래 1시간 내로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져 버렸네요. 나머지 이제 7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들은 저희가 2부로 나눠서 2시간 내로 끝내는 걸로 아마 짧게 리뷰하고 끝내면 한 2시간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작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